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1학기 소프트웨어 교과교육론 2주차 이론 수업 첫 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인천 청천초등학교 교사 정홍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이론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막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올 그런 내용들은 없으니까 그냥 이 과목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과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요. 먼저 제 소개, 그리고 다양한 이런저런 썰들, 선생님들의 학교 현장 이야기 이런 것들이 조금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이 교과에서 가르쳐야 될 이 학생들의 앞으로 2년 후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셨을 때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시작으로요. 교육 과정을 살펴보고 그리고 컴퓨팅 사고, 인공지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2년 후에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떤 것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까지 생각을 조금 확장해 보는 걸로 2주차를, 아니 3주차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나 뵙고 나서 제가 조금 더 많은 얘기를 저희가 실습할 때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뭐 몇 년 먼저 컴퓨터 교육과를 졸업을 했고요. 네, 안 좋은 결정을 두 번 한 끝에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맨날 저를 소개할 때 그 활용을 하고 하는 대학원생 짤인데요. 잘못된 선택을 두 번을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가만히 현직이나 나가면 되는데 제가 발령을 받고 나서 그 해 바로 대학원을 갔습니다. 저희 컴퓨터 교육과 대학원에 갔는데 제가 막 그 공부에 뜻이 있어서 갔던 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때 군대를 미뤄야 돼서 그냥 받아주는 데가 없다 보니 그냥 저희 과 대학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컴퓨터 교육과를 수료를 하고 나서 석사 과정을 수료를 하고 나서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가 끝날 때쯤에 이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도대체 뭘 했나라고 돌아보다 보니까 수료한 컴퓨터 교육과 교육 과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석사를 수료했으면은 논문이나 써서 학위나 따고 그거 가지고 그냥 뭐 나이스에 등록이나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잘못 그 학교를 찾아왔다가 교수님께 잡힙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제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박사 과정에 들어오게 되고 그 박사 과정을 이제 갓 마친 네, 결국 경인고대 컴퓨터 교육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모두 한 그런 비운의 대학원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나쁜 점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특히 만나 뵙고 말씀드릴 여러분, 대학원은 절대 가지 마세요. 이런 내용들은 네,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것들은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대학원부터 일단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정말 교대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정말 좋은 것들, 많은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와서 그게 기억나는 게 정말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학점이 물론 매우 좋지 않지만 저 말고 교대 시절에 열심히 하셨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하시는 참교사라고 해도 교대에서 배운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외워주세요. 그리고 꼭 이거는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2년 후의 고객님들 혹은 20년 후 여러분들이 교사일 때 만나 뵙게 될 고객님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느낌으로만 알아주신다면은 요 소프트웨어 교과 교육론이라는 수업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 쓴 점은 좀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들도 다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냥 외울 거 외우고 그리고 코딩 조금 하고 그냥 뭐 파이썬을 좀 해가지고 코딩을 하고 막 그런 내용보다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요 소프트웨어 교과라는 거는 왜 가르쳐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요것들을 가르치게 될 고객님들은 어떤 상황이 있지 그리고 뭐 어떤 도구들이 앞으로 나올지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게 정답이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조금 애매하고 난해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재미있게 정말 요즘 대세인 인공지능들을 활용을 해서 정말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어 보도록 네, 저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소개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현직 교사 입장에서 초등학생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들도 가끔 해주시는데 요 내용은 이번 수업의 주제와도 관련이 있으니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쓸데없는 얘기부터 이 수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3월 1일 공휴일은 선생님들이 공휴일 중에 빨간 날 중에 가장 싫어하시는 공휴일입니다.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 3일이 대체 공휴일이어서 하루 쉬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월 3일이 개학이고 그럴 때 선생님들의 멘탈 상황을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가끔 뭐 비대면 수업에서도 그렇고 대면 수업에서도 그렇고 이런 짤들을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하는데 요거는 초등학교 선생님들,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가지고 온 이런 짤들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는 유출을 시키지 보통 않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개학을 준비하다가 멘붕이 오고 그리고 내일 개학이라니 믿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2년 후에 신규 교사가 돼서 이제 도움받을 곳이 너무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 발령을 받으셔서 선생님들이 많고 그리고 같은 발령 동기가 있으면 아주 좋은데 이제 동기가 없습니다. 6학급짜리 학교에 발령을 받으셔가지고 진짜 혼자 내가 그 학년의 유일한 담임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질문까지 할 데가 없어지는 그런 일들도 실제로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3학년 가르치는 신규입니다. 모든 교과서는 교과서 PDF 파일이 따로 있나요? 파일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곤 하는데요. 요거는 출판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교과서를 모아둔 홈페이지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입니다. 선생님 올해 발령난 신규입니다. 진단평가는 학교에서 나눠주나요? 아니면 제가 만들어야 할지요? 이런 질문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3월 둘째 주가 저희 학교에서도 기초학력 진단평가 주간입니다. 부장님이 짜서 나눠주시는 주간학습 안내라는 파일을 보면은 진단평가라는 게 3시간이나 4시간이 들어있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네. 를 신규 입장에서 맞닥뜨리면은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진단평가는 전국 공통이고 다 나눠주신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별 고민을 안 하고 계시다가 딱 임용을 붙어서 갑자기 3월 1일 발령이 나버립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열흘 동안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월 첫날과 그리고 한 달은 웃지 않고 엄하게 학생들에게 접근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학생들과 그냥 웃으면서 잘 떠들면서 레포를 쌓아가는 게 좋을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무섭게 하셨었다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전담을 맡고 있고 제가 올해 들어가는 학생 중에 반 이상이 작년에 저를 봤던 학생이어서 저는 무섭게 하는 거는 매우 실패를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의 정신이 없어집니다. 3월 첫날, 3월 1일은 정말 정신이 없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24년은 3월 4일 월요일 개학, 25, 26, 27년은 화요일 개학. 이렇게 지옥의 4년이 펼쳐지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신규로 발령을 받으시면은 2027년 3월 1일 화요일 개학입니다. 네, 같이 한번 힘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3월 1일 정신없는 한 학기가 지나고 두 번째 학기가 시작되고 조금 지났을 9월 1일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도 똑같이 소개를 드려볼게요. 이제 선생님은 적응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업은 하기 싫고요. 그리고 추석만 바라보면서 울고 계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선생님들의 닉네임을 보면 그것도 되게 재밌는데요. 네, 일어난 일 좀 들어와는 아마 21년, 22년 정도까지 코로나 시국에 선생님의 아직 닉을 안 바꾸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늘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배고파요. 집에 가고 싶고요. 그리고 학교 알러지가 생깁니다. 두드러기가 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닉네임을 보면 선생님 5조 5억살이야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 주는 길고요. 네, 아직 월요일 12시라니 말도 안 되고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선생님들이 바라시는데 역시 직장인들의 생각은 똑같나 싶습니다. 네. 계약하고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결국은 겨울방학이 언제죠?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네, 선생님들이 그 3월 1일 날 학교 일정들을 받으시면은 당연히 방학날부터 체크를 하는 게 국룰입니다. 저희 학교의 여름방학은 7월 22일이고요. 겨울방학은 1월 8일에 시작합니다. 물론 개학 날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까먹었거든요.
이거는 2025년 현재 그 3월 둘째 날 제가 요 영상을 만들고 있는 3월 4일 기준으로 인디스쿨에 올라와 있는 따끈따끈한 선생님들의 말씀들입니다. 보시면은 되게 희망적인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와, 뭐 이런 데가 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답답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최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 2, 3년 동안의 교사의 그 뭐 교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분이라든지 보호를 해주는 방법들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선생님 사건 이후로 이제 교권 자체가 강화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을 최소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생겨는 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오셨을 때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런 정말 현실적인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중에서 네, 저도 공감되는 것들이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은 가끔씩 제가 좀 심심할 때마다 한두 개씩 가지고 와서 네, 지루할 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2년 후에 현장에 나가실 여러분들이 특히 궁금해 하시는 거 얼마 주나요? 라는 얘기를 한 잠깐 동안 해보도록 할게요. 2024년 기준으로 수당 규정이 달라졌습니다. 정부에서 공무원 보수를 인상하면서 요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교직수당 가산금이라는 거를 50% 이상, 2배 이상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을 인상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담임수당, 담임교사를 맡으시면은 한 달에 13만 원 주던 거를 20만 원, 보직교사, 즉 부장님이 되시면은 7만 원 주던 거를 15만 원을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이 규정이 달라지면서 담임 선생님이면서 동시에 부장을 하신다면은 무려 35만 원을 추가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물론 두 가지 다 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큰 돈이긴 하잖아요. 곱하기 12를 하면은 거의 네, 4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저는 현실화가 100%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담임을 맡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반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주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2024년 기준인데요. 이게 유초, 중고, 교원의 봉급표인데 이제 수당 같은 거를 다 빼고 본봉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월급에는 요 본봉에다가 수당이 붙어서 나오고 그리고 명절 수당 같은 게 더해지지만 거기서 그 기여금, 여러분들의 연금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급식비라든지 각종 세금 등등은 빼고 네, 실수령액이 정해집니다. 교사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요 호봉 테이블에서 구호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2024년 기준으로 224만 7,400원 정도였는데 실제로 이거를 뭐 이거저거 다 뗄 거 떼고 그리고 더할 걸 더하고 나면은 여기서 한 10만 원 정도 더 많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받으시는 건 아니고요. 올해 2025년 기준표를 제가 또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는 231만 원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은 2년 정도 후에 현장에 나오시게 되니까 실제로 첫 월급은 한 250만 원 정도를 받으시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돈 얘기를 잠깐 해봤고요. 그 월급을 받게 될 2027년 3월에 우리의 모습을 조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임용을 너무 잘 치셔가지고 네, 매우 좋은 성적으로 뭐 경기도, 인천 또는 서울 또는 여러 지방에 발령을 받으셨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신규 선생님으로 통할 거예요. 그래서 신규의 입장에서 뭐 학생들도 새롭게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안 하던 일들을 하게 돼서 되게 많이 정신이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신규 때 도움이 되는 일을 교대생 시절에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2년 동안 올해 실습도 나가고 뭘 하면서 3학년이 정말 바쁘게 지나가고 그리고 임용을 공부하면서 4학년 시절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의 미래 고객님들의 상태는 도대체 어떨까? 이 인공지능의 시대 그리고 요즘 세상에 우리가 가르쳐야 될 초등학생들은 어떤 친구들일까를 항상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경우 교대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초딩 때 배웠던 것들 정도로 가르치면 되겠지라고 아직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그 가을에 실습 나가시면 많이 바뀌고는 하는데요. 나 초딩 때랑 비슷한 애들이 나를 기다리면서 그래도 말을 하면 들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면은 과연 2년 후에 보는 친구들과 말이 통할까라는 그런 결론까지 이르게 되는 일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런 시사점을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위해 제가 영상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한 번쯤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경제 금융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시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슈카월드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제가 좀 예전 영상이긴 한데 꽤 그 여러분들과 우리 학생들과 즉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를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영상이 아닌가 싶어서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영상이 2021년 7월 정도의 영상이고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영상을 좀 길게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우리가 2년 후에 나갔을 학생과 우리는 과연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고 같이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내가 아는 세상의 한계가, 내가 또 소통하는 방식의 한계가 보통 그 말이잖아요. 대화, 어휘력, 단어, 이게 맞아야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데 다른 얘기하죠. 이게 문장이 아니라, 이 글로 막 적으면 문장이 아니라 단어가 서로 달라. 단어의 장벽이 요즘에 굉장히 달라졌다. 글을 적으면 안 보고 싸운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이 있으면 아우 뭐 너무 기니까 서로 이해하는 게 다르고 아래에서 싸워. 1번 의견, 2번 의견, 3번 너 바보냐? 뭐 이러면 4번 뭐 어디 출신이냐? 뭐 이런 걸로 서로 싸운다는 건데, 서로 이해하는 게 명확히 한국말인데 이제 다른 시대가 되고 있고, 게다가 저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영상의 시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겹쳐지는 게 점점점 줄어들죠. 이 원이 단어만 보더라도 옛날에 한 요만큼 겹쳤다면 일로 가. 이렇게 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들 겹쳐지는 게 요만큼밖에 없는 것 같아. 서로 같은 뭐 뜻이. 이걸 무슨 현상이라 그러냐면 이게 사실 사회적 현상으로 말이 많은데 이런 말을 씁니다. 필터 버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서로가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의 걸러진 정보만을 보는 거죠. 서로 쓰는 단어도 그렇고 얘기하는 말도 그렇고 서로가 필터 버블, 필터에 의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쪽 세상, 이 사람은 이쪽 세상. 그리고 그게 다죠. 이게 제가 어디서 느끼냐면, 아니 저는 유튜브 요즘 이렇게 볼 게 없어요. 리프레시를 굉장히 여러 번 하는데 맨날 똑같은 것만 나와. 좀 새로운 게 어떻게 뜨게 하는 방법이, 로그아웃 말고는 방법이 없어. 아니 보던 것만 계속 나와. 무슨 저는 뭐 자연 다큐멘터리 이런 거 좋아하니까 무슨 곤충의 세계, 뭐 베어 그릴스형 이런 것만 계속 두고 아니 좀 딴 거도 좀 보자. 딴 거도 보더라도 뭐 계속 똑같은 게 떠요. 무슨 하스스톤 뜨고 스타크래프트 뜨고 이게 무한 반복이니까, 아니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요즘 뭘 보지? 보면은 제가 보는 것 중에 급상승 동영상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요즘 사람들은 뭐를 급상승해서 볼 것인가? 도대체 얘들은 뭐를 보길래 이게 이렇게 급상승 동영상도 없고, 이게 모르겠어. 여기 있는 거죠 서로. 이게 필터 지옥이라 그래. 필터 지옥, 필터 버블, 필터 지옥이라 그러는데 자신의 필터 안에서 있는 거야. 이게 제가 요즘에 그래서 가끔 유튜브 볼 때 일부러 로그아웃을 합니다. 도대체 세상은 뭘 보나 궁금해서 이거 로그아웃 한 다음에 보는 거, 얘들은 뭘 보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이걸 또 언제 느꼈냐면은, 요즘에 이제 저녁 먹으러 가서 저보다 형님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시잖아요. 보통 상무님이거나 뭐 사장님이거나 기업의 대표시거나 이러신데, 가서 저녁 먹을 때 안녕하세요, 요즘에 뭐 인터넷에 뭐 세상이 어떤가, 그래서 아우 형님 요즘에 정말 인기 있는 프로가 있어요. 그 뭐지 뭐 머니게임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러면 싫어합니다. 싫어. 이런 거 요즘에 엄청나요. 막 조회수 5천만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머니 뭐? 이 머니게임 뭐 영화인가? 뭐 이런 진짜 그랬어요. 머니게임 그게 뭔데? 뭐 돈 되는 거야? 주식 얘기인가? 뭐 이러길래,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그 작년에 그 가짜 사나이, 가짜 사나이가 대박 쳤잖아요. 그거 이후로 이게 나온 거라니까. 그 가짜 사나이 나도 알지 그러면서 얘기하시는데, 잘 들어보니까 그 형들이 얘기하는 가짜 사나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짜 사나이가 아니라 그 해리가 이렇게 고개 흘리던 거 있죠. 진짜 사나이지 그 형. 그거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 사나이다. 그거 아니냐고. 군대 가서 뭐 연예인들이 하는 거, 아니 그건 가짜가 아니라 그건 진짜 사나이였고, 진짜 말고 가짜. 진과 가가 다른 얘기야. 당연히 진과 가가 다르지. 실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짜 사나이가 1억 뷰가 났어. 1억 뷰 합쳐서 누적 뷰가 1억 뷰가 넘었다며. 근데 아예 몰라. 아예 그냥 대화가 안 돼. 다른 얘기를 해. 머니게임 그래도 몰라. 몰라. 당연히 뭐 고혁준 뭐 이런 거 아예 몰라. 그게 누구야? 정치인인가? 뭐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와, 이게 완전히 그런 상황이고, 게다가 보던 걸 계속 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요걸 또 사회적 용어가 있습니다. 에코 챔버 효과라 그래요. 다친 데서, 아까 전에 다쳤잖아요. 보는 거만 본단 말이야. 여기서 계속 얘기가 들리죠. 한 명이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보면 저는 예를 들면 스타크래프트를 보면, 스타크래프트 한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한 N명 나오잖아. 10명 나오잖아요. 요즘에 그러면 그거만 보고 있으면 요즘 세상에 스타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 희한하게. 제가 뭐 바둑 채널 좋아해서 바둑 채널 보면 이런 프로 저런 프로들이 계속 바둑만 얘기하니까 세상에 바둑만 얘기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걸 에코챔버 효과라고 그래. 어려운 영어로 써서 그렇고, 결론적으로는 이 닫혀있는 폐쇄적인 방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착각, 메아리가 치는 거야. 내 귀에 계속 그것만 들려. 그래서 정치 같은 게 요즘 얘기하면은 싸움 엄청나요. 왜? 서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
깜짝깜짝 놀랍니다.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그분은 진심이야. 이게 왜냐하면 이게 세상의 전체인 것 같은 느낌. 야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 그러시는데 형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완전히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저도 그쪽 세상을 모르는 거죠. 그쪽도 우리 이쪽 세상을 모르고 저도 그쪽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서로 어린애들은 또 10대는 10대대로 이쪽 세상을 완전히 모르고 완전히 폐쇄적인 방에서 진짜 우리는 이것만 하고 있구나. 이거. 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소리통. 야, 이 소리통이 언제 거냐? 야, 여러분 소리통이란 거 아십니까? 갑자기 또 소리통이라는 게 요즘 분들 소리통도 모를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요 영상과 약간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그 5학년 제가 맡고 있는 5학년 수업에 들어갔다가 한반에서 이제 첫날, 둘째 날이니까 막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모둠 이름 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한 모둠이 그 칠가이 밈 아시죠? 그 칠가이 캐릭터를 그려놓고 그리고 칠 모둠 뭐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내가 10년 후, 20년 후에도 이 친구들과 만나게 됐을 때 그 시대의 칠가이 밈을 과연 나는 알고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서도 또 학생들과 소통을 하는 거를 결국 내려놓을 수는 없는 직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시대, 그리고 여러분의 시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과연 교사의 역할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식을 전달하는 것 자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 그럴 건데요. 절대로 유튜브 또는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궁금한 거 생기시면은 우리 학교 경인교대에서 제일 능력 있으신 교수님을 찾아봐서 절대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냥 챗GPT한테 야,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더 심해질 거고 그런 장벽은 더욱더 낮아져서 이제 학생들도 다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시기 전에 반드시 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식의 전달 시대에는 너무나도 쉬웠던 모두가 나한테 집중을 한다라는 것은 더욱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졌습니다. 교사로서 정말 쉽지 않아졌다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슈카 아저씨가 되게 인기가 있는 이유, 수백만 유튜버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려운 지식이든 쉬운 지식이든 그거를 적절하게 소화를 해서 그 시청자가 원하는 타이밍에 펭귄 밀크로 만들어서 한번 소화를 시켜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이제 그 시청자들한테 제공해 주는 요게 그 성공의 비결이며 우리 시대의 교사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당연히 아니고요. 이런 주제는 이번 학기 동안에 계속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내용 하나만 생각을 해보고 빠르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의 시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고, 교사로서 무엇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교과라는 것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한번 배워서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우리가 교사가 돼서 바로도, 그리고 5년, 10년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도대체 뭐가 있을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여러분들이 입학하시기 직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입학하시기 직전이겠네요. 네, 새 교육과정이 등장을 했습니다. 교육부는 2022년 12월 달에 2022 개정교육과정을 발표를 했고, 이제 그 교육과정을 왜 바꾸는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보도자료들을 대부분 내놓습니다. 거기서 이런 네 가지 이유를 우리가 2015 개정교육과정을 사용을 하다가 왜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바꾸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놨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래사회가 왔대요. 그래서 그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학생의 자기주도성, 창의성과 인성을 키워주는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말도 많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학생들이 모자란 부분을 맞춤형으로 학습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고 책임 교육을 구현하는 교육 과정을 만들었다. 학교에서 학교의 그 환경이라든지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교육 과정을 마음대로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넓은 재량 범위를 가지고 구성을 해서 이제 혁신적인 교육들, 맞춤형 교육들을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 좀 크게 나옵니다. 디지털과 인공지능 교육 환경 변화에 적합하고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이런 교과 교육 과정을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2015 개정 교육 과정, 여러분들하고는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여러분들은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는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그 전에도 없었던 유일한, 전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단어가 이렇게 두 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교육과정의 메인의 교육과정을 왜 만들었고 이 교육과정 전체의 목표는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과라는 교과, 강론과 가까운 부분이겠죠. 시과라는 교과의 기술 시스템 영역을 보면은 이렇게 컴퓨팅 사고라는 키워드가 딱 두 번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응용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이나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 학습을 최소화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프로그래밍을 통한 컴퓨팅 사고력 신장에 초점을 맞춘다 라는 첫 번째 문장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실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컴퓨팅 사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런 두 문장이 나옵니다. 위에 있는 거는 직접 우리가 프로그래머처럼 막 코딩을 하면서 문법 학습을 하면서 막 그 결과물을 만들어라 이런 게 아니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간단한 스크래치 엔트리 같은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하도록 해라 라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실생활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요 사고력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 키워드가 두 번 등장했는데요. 재미있는 내용은 요게 다른 과목에서도 전혀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컴퓨팅 사고가 도대체 뭔지도 교육과정에 써져 있지 않아서 요걸 처음 접하시는 선생님들은 꽤나 당황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2022 개정교육과정이 등장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의 배경은 누가 봐도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즉 교육과정의 거의 첫 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교육과정을 왜 바꿨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합니다. 먼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전환, 감염병 대유행, 코로나겠죠? 기후 생태환경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에 의해 블라블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교육과정을 바꾼 배경 자체에 인공지능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을 설계를 하면서도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마지막 줄 바로 전을 한번 읽어보면은 이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디지털, 인공지능, 기후변화, 민주시민의식을 비롯해서 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선정해서 교육과정을 구성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이라는 게 한 교과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여러 교과들을 어우러 가면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 배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웃겨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그 여러분들 보시면은 성취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4학년 도덕 02-01이라는 성취 기준은 요 수업을 하고 나면은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뭐 가치라든지 학생들이 성취할 수 있는 그 딱 말 그대로 성취할 수 있는 뭐 기준이라든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6학년 도덕 02-03번을 보면은 학생들이 이런 거를 성취를 해야 된대요. 학생들이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 간의 다양한 관계를 파악하고 도덕에 기반을 둔 관계 형성의 필요성을 탐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저는 되게 웃기더라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이 내년 2026년부터 6학년 학생들한테 적용이 되고 실제로 내년부터 학생들이 요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고 설계가 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내년에 우리 집에 인공지능 로봇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아직은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이 도덕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은 애매할 수 있는 교과에도 들어갔다라는 이런 강조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교육과정도 보시면은 과학과 교육과정도 과학에 관련된 것들을 당연히 우선순위를 둬야겠지만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미래 교육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 학습 활동을 통해서 디지털 인공지능 기초 소양을 함양하도록 하였다라고 이렇게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를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과 인공지능의 기초 소양은 어떤 특정 교과를 통해서가 아니고 거의 모든 교과에서 함양을 해야 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다라는 게 2022 개정교육과정의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도대체 인공지능이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라고 생각해서 제가 컨트롤 F를 눌러가지고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하나도 없던 게 2022 개정교육과정에는 무려 54개, 54개의 키워드가 함께 나타났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저는 요 컴퓨팅 사고를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컴퓨팅 사고라는 키워드는 딱 두 번 다시 나타났는데요. 2020이나 2015나 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 내용들, 제가 이렇게 큰 박스 두 개로 가지고 온 것들을 보시면은 이 컴퓨팅 사고가 교육과정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에 거부터 보시면은요, 실과의 디지털 사회와 인공지능이라는 영역은 중학교 1에서 3학년 정보교과와 연계돼서 변화하는 세상을 인식하고 컴퓨팅 사고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생활 문제 해결 역량 함량을 지향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서 나와 있는 거는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언플러그드, 문제 기반 학습, 프로젝트, 디자인 기반 학습 등등등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고려해서 활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요 두 개를 보니까 인공지능은 저희가 그냥 도구 정도로 사용이 되는데 그 기반에 깔려 있는 것들, 우리가 결국 요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것들, 학생들이 발전시켜야 되는 거는 컴퓨팅 사고력이다라고 2022에서도 2015에서도 둘 다 강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오시면은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교육청에서도 AI 교육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교육부라든지 교육 과정에서도 AI 교육이 다 구성이 돼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우리는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자고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보니까 인공지능 자체는 목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도대체 이런 것을 가르치는 목적이 뭘까에 제가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답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저런 논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화면에 있는 사이트는 AI 탑툴즈라는 사이트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사이트들을 정리해 놓은 사이트 모음집인데요. 아래쪽을 보시면은 카피라이팅, 글쓰기, 비디오, 뮤직, 그리고 개인 비서, 코딩하는 거, 개발하는 거, 그리고 TTS, 글로 말하는 거, 그리고 뭐 법적 조언이라든지 프롬프트를 만드는 거, 엑셀 같은 스프레드시트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작년 자료입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7,000개 이상의 인공지능 툴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아래쪽을 보시면은 우리는 8,000개 이상의 8,102개의 인공지능 툴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 달 만에 다시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 10,000개 이상의 인공지능 툴이고 전체가 몇 개인지는 나타나 있지도 않아요. 그만큼 하루, 이틀, 한 달 동안에도 수백 개, 수천 개의 인공지능 툴들, 그리고 더 좋은 도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요 세 개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인 챗GPT에서도 맞춤형 버전을 만들 수 있는 GPT라는 기능을 내놔서 지금 되게 잘 나가는 인공지능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개인 영상을 올리는 것처럼 여기서도 개인화된 자기가 그 커스터마이징한 GPT들을 만들어서 돈을 받고 뭐 구독을 하거나 뭐 팔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런 시장도 앞으로는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I 탑투즈라는 사이트를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게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제가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무려 800만 뷰를 기록한 GPT 제로라는 요 그 확장 프로그램은 GPT로 만들어낸 글을 탐지를 하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GPT로 만들어진 글을 탐지하는 도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런 도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챗GPT의 기능들도 점차 강화돼서 저희도 실습 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들, 그리고 글을 쓰는 것들, 뭐 코드를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통합이 돼서 범용 인공지능의 개념으로 이제 GPT라든지 뭐 클로드, 뭐 제미나이 이런 것들이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들은 저희가 실습에서 만나 뵙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내리고 싶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버전의 인공지능이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2022년에 챗GPT가 처음 나왔는데 2022년에 처음 나온 챗GPT의 기능과 지금 2025년 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챗GPT의 기능이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듯이 새로운 기술은 끊임없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신규이실 때 2027년 3월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10년 차이실 때 뭐 2037년에도 인공지능 기술은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지금 있는 게 그때 남아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은 절대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이렇게 넘쳐나는 도구들 중에서 어떤 게 마지막까지 남을지는 아직 모르고 앞으로 예상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결국 남는 거는 우리가 인공지능 툴이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도구들이든지 그런 것들 중에 좋은 인공지능을 고르는 능력, 그리고 활용하는 여러분들의 그리고 학생들의 기반에 있는 사고력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강조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결론을 계속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결론을 내고 제가 1학년, 3학년, 4학년 모든 분들의 수업에서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컴퓨팅 사고력이 뭐냐? 한 줄로 요약을 하면은 저는 요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컴퓨터의 사고방식 또는 컴퓨터의 작동 방식 중에 사람이 사용을 해도 효과가 좋은 생각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시험에도 나오는 제가 꼭 이거는 외워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컴퓨팅 사고의 7단계로 표현을 하면은 문제를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문제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평가까지 하는 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과정이에요라고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능력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줄 요약 중에 요 컴퓨터의 사고방식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인스타 같은 데서 도는 짤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컴퓨터 관련 수업을 듣다 보면은 요런 비유가 나옵니다. 인간은 개떡같이 말해도 알잘딱 깔센을 해서 찰떡같이 알아듣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그런 특성이 전혀 잖아요. 컴퓨터한테 명령을 하면은 명령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잘못된 결과가 나오고 명령이 제대로 됐으면은 그 의도된 결과만이 나오는 게 기본적인 컴퓨터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컴퓨터의 특성들을 사고력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 이것도 컴퓨팅 사고의 일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팅 사고의 7단계인데요. 요거는 저희 교재에도 나와 있고 앞으로 2주차, 3주차 다음 주, 다다음 주 이후에도 계속 수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맨 아래쪽의 그림을 보시면은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코딩을 통해서 해결하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컴퓨팅 사고 전 단계인 문제 분석과 데이터 수집과 표현이라는 단계가 있고, 컴퓨팅 사고 단계인 문제 분해, 추상화, 패턴 인식, 알고리즘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평가를 하고 평가해서 이상 없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코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희가 초등학생 수준에서 가르쳐야 하는 컴퓨팅 사고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7단계 모델인데요. 이거는 제가 계속 외워달라고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한번 쓱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수많은 인공지능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많고 앞으로의 중요도는 아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거를 활용하고 가르치기 위한 근본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학생들에게 길러줘야 하는 생각하는 능력인 사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고력, 교육 과정에서는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 내 생각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교사로서 교육 과정과 교과를 통해서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을 키워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대한 많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교과 교육론에서 도대체 뭘 배워야 하고 그거를 왜 배워야 하고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건지 되게 주절주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냥 이 과목에 대한 개념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실제로 시험에 나올 내용들이 있으면은 다음 시간부터 저희가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꼭꼭 찝어서 그리고 예상 문제 등등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뭐 시험과 관련된 내용도 거의 없고 과제도 없는 편안한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번 주도 아마 정신이 없으실 텐데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관련 질문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LMS나 제 메일로 편히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영상도 LMS에 제가 때 맞춰서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